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11화 두 번째 주제는요. 코파 특집입니다. 자, 저희가 어느덧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유, 고생하셨어요. 네. 아유, 죄송하네요. 제가 지금 못 볼 걸 봤어요. 머리가 더 숱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 좀 고생이 많았어요. 예, 잠도 못 주무셔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이 네. 전 세계 여기까지. 축구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붙었는데, 자, 좀 전문 용어를 쓰자면 미국이 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주 전문적이었어요. 쫀 것 같았어요. 네, 네. 미국이 쫄아갖고. 영슈팅 경기를 했어요. 전설적인 영슈팅 경기. 이거 쉽지 않은 건데 미국이 그래도 전력은 아래죠. 아래인 거는 맞는데 게다가 미국이 가장 위협적인 빠른 공격수인 바비 우드 선수가 이날 징계로 못 나왔고 여기에 베도야 선수 그리고 저메인 존스 선수까지도 징계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기본 주전 중에 3명이 징계로 못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사실 아르헨티나가 우세한 전력이었던 건 맞는데 그럼에도 일단 이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또 좀 한계를 노출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는 아주 잘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클린스만 형이랑 같이 있으면 막 힘이 나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전 사실 독일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전술은 뇌브 그 장 의원님이 그 영상 그 아름다운 거 많이 보여주신 그 뇌브 코치가 예를 들어 전술은 거의 다 한다. 네. 클린스만 감독은 전체적인 총괄자로서 선수들의 어떤 모티베이션 같은 역할을 그런 역할에 더 주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날도 클린스만 감독의 용병술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바비 우드 선수가 빠른 선수인데 빠졌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와 미국이 경기하면 점유율이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높을 거고 미국은 빠른 역습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바비 우드 선수 대체하는 선수는 빠른 선수여야죠. 그러니까 바비 우드보다는 약간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아르헨티나를 위협할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택한 선수가 댐시 선수와 연령이 같은 노장 원덜롭스키 선수를 여기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댐시 원덜롭스키 투톱이 돼버리니까 뭐 역습을 아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비 우드가 못 나오는 상황이면은 그 지아시 자데스 선수를 그래도 이 위치에 올리면서 자데스 자리에 이제 다른 미드필더를 투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정석이었다는 생각인데 무슨 생각에선지 베테랑의 힘을 믿었는지 여기서 원더로우스키 선수 카드를 꺼냈는데 이래서는 공격이 전혀 안 됐고요. 그리고 미국 팬들이 이번 대회에 바란 것 중에 하나가 달링턴 네급이라든가 또 저 독일에서 뛰는 그 플리시치 선수라든가 이런 좀 파릇파릇한 어떤 신예급 선수들에게 물론 네급이 선수는 아주 젊지는 않지만은 이 선수들에게 좀 찬스를 많이 주기를 바랬었는데 이날 미드필드 쪽에도 결혼이 많은 상황에서 약간 정적인 베테랑들에게 또 그 공백을 채우는 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카일 베커먼 선수라든가 그레엄 주시 선수라든가 근데 이 선수들도 그렇게 빠른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로 3명이 못 나오는데 이 3명 자리를 다 느린 선수들로 메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대패의 길로 그냥 찾아갔다. 용병술에서부터. 물론 후반전에는 이거를 좀 바꿔보려고 클린스만 감독이 그랬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고 메시 선수는 막 나르기 시작했고 이과인 선수까지도 아주 기분이 펄펄 좋아지기 시작했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는 이 경기를 사실 휴가를 갔다 오느라고 풀 경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와서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추격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찬물을 끼얹는 메시의 그 골은 사실 올 시즌 들어 최고의 프리킥골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보통 그 각도에서 왼발잡이가 키퍼는 오른쪽을 생각하죠. 잡고 있고 이쪽 벽 있는 쪽을 지금 막고 있는데 거기서 보통 6시에서 12시 방향 이쪽을 다 막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 1시. 네. 거기서 왼발잡이가 1시로 거기다 구석에다 꽂아놓는 거는 키퍼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와, 그것도 구석으로 1시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른쪽 했는데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뭐 스피드나 진짜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높은 엄청난 프리킥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제가 그거 보고 아마 미국 선수들이 와 그냥 거기서 감탄하면서 이미 추격의 동기부여가 많이 상실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입니다. 메시 1시는 저도 예상치 못했던 그 애들이 훅 들어와갖고 저도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아르헨티나가 4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갔고요. 자, 아르헨티나가 결승에서 상대할 나라가 칠레입니다. 칠레는 또 콜롬비아와 경기를 해서 2대 0으로 이겼는데, 자, 이 경기도 전반전에 다 나오지 않았나요? 멕시코를 근데 7대 0으로 대파했어요. 한 의원님 이 부분은 이게 좀 더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구색조 전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골키퍼도 계속 바꾸고 있었고, 로테이션도 구색조, 뭐 경기 중에 전술도 구색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요, 칠레가 되고 싶은 거예요. 멕시코는. 그러니까 이 비엘사 그리고 뭐 사이에 또 약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산파올리 감독까지 내려오는 이 칠레 스타일의 축구를 멕시코가 포메이션에서부터 그렇게 구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차이가 뭐였냐면은 기동력이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 압박 들어오는 스피드라든가 그 기동력 자체가 멕시코가 비슷하게 구성만 했지, 사실은 칠레 같은 기동력에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풀어내본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소리오 감독이 상당히 좀 교훈을 얻었을 것이, 만약에 비엘사식 칠레 축구를 멕시코가 앞으로도 쭉 하고 싶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막 포메이션을 바꾸고 뭐 이러고 싶다면 좀 더 빠른 선수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따가 알파신에서도 보여주겠습니다만 그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과르다도 같은 선수가 압박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또 좀 멕시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그 라파엘 마르케스 선수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아서 대표팀 이탈했다가 오는 바람에 이날은 또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또 아픔 속에서 어떤 멕시코의 지난번 말씀드렸던 구색조 전술을 쓰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정성, 여기에다가 기동력에서 칠레보다 두 수 아래,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부가 되면서 7대 0이 나버렸죠. 작년 우승할 때도 칠레가 그랬습니다만, 과거 뭐 비엘사 감독 시절보다는 지금이 선수들이 뭐 한 27살에서 30대 초반,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노련하게 압박을 합니다. 네. 이 피치 감독 체제에서도 보면은 옛날 그 비엘사 예전에 2010년만 해도 그냥 뭐 무조건 달려라 공격, 네, 압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배분을 할 줄 알아요. 선수들이 경험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지만 칠레가 역시 노련해요. 이런 경기 운영적인 측면. 거기에 아마 경험에서 결국은 좀 승부가 갈리지 않았나, 멕시코전은. 그렇게 저는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콜롬비아는 준결승 상대였는데, 멕시코와는 조금 이제 다를 줄 알았죠. 그러니까 콜롬비아 팬들은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콜롬비아 페케르만 감독 아닙니까? 근데 이 페케르만 감독은 아르헨티나 축구 전통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78년 아르헨티나를 우승시켰던 세자르 루이스 메노티 감독이 있어요. 메노티 계열의 축구를 하는 감독이 페케르만 감독이에요. 이게 메노티 계열의 축구라는 게 뭐냐면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케르만 감독이 예전에도 뭐 예를 들어 리켈메라든가 뭐 아이마르라든가 이제 이런 선수들을 또 키워내고 또 아주 예뻐했던 감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자리에 하메스라든가 또 카르도나 뭐 이런 선수들이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엘사 계열의 축구가 이제 칠레인데요. 이 메노티 계열 안에서 비엘사 계열은 저는 약간 또 따로 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노티 계열이 약간 고전적인 낭만주의라면은 이 비엘사 계열은 현대적이고 전투적인 공격적이죠. 급진주의. 네, 맞아요. 낭만주의 대 급진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수벨디아 빌라르도 요 시메온의 요 계열은 실리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한 세 가지 조류로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페케르만이 메노티 계열, 칠레 지금 후안 안토니오 피치 감독의 칠레는 기본적으로 비엘사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요 대결은 굉장히 전술적으로도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콜롬비아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메노티 계열의 축구가 제대로 되려면 일단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빌드업이 플레이메이커까지 도달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이제 창의적인 킬패스 같은 게 나오면 뭐 바카 선수가 안 나왔습니다만 로저 마르티네스라든가 혹은 뭐 바카가 들어가면 바카라든가 여기서 또 공격수가 해결을 하는, 뭐 리켈메의 킬패스, 뭐 예를 들어 크레스포의 마무리, 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 고전적인 메노티 계열의 축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칠레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하메스라든가 이쪽으로 볼이 아예 제대로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칠레는 한마디로 초전박살, 속전속결, 이걸로 한 15분, 그러니까 제가 중계를 한 5시간 이상을 했는데, 앞뒤 프로까지 합해서 5시간 반은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15분만 해도 되는 축구였어요. 15분 만에 칠레가 역시 또 콜롬비아를 끊어버렸어요. 전 또 멕시코 같은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네, 혹시 이 경기 보셨나요? 휴가를 갔다 와서 네. 자고 일어났는데 12시가 넘었는데도 축구를 라이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대체 후반전을 봤죠. 그래서 뭐 비엘사 계열 얘기했지만 옛날에 유럽의 사키 계열도 그렇고요. 네. 어떤 틀 안에 이렇게 훈련 자체가 비엘사 때부터 잘 훈련이 돼 있어요. 이 선수들이 그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틀 안에 놓고 간격 유지나 이런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선수들이 그 체제에서 피치 감독은 그냥 선수들에게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이미 그 전술에 취득되어 있는 상황이고 대표팀만 오면 자기네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럽에서 쌓아온 뭐 유럽이 아닌 칠레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 남미에서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경험을 해서 쌓아온 것들이 거기서 또 약간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자유스럽게. 그러니까 선수들이 과거에는 되게 획일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거기에 선수들이 약간 능동적이면서 창의적인 움직임들이 섞여 있습니다. 힘을 약간 세이브할 줄도 알고. 예, 그러니까 비엘사 감독의 압박은 사실 크레이지 압박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참 약점도 좀 많은 축구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그래서 릴렉스가 됐어요. 맞습니다. 약간 완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체력 안배가 안 되다 보니까 막 토너먼트 올라가면 와 나가 후반전 돼서 다 퍼졌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 다 배분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칠레가 확실히 결승에 올라갈 전력인 것만은 분명히 보여줬다. 자, 이런 칠레랑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근데 그 결승전은 진짜 모르겠어요. 네. 일단 아르헨티나가 지금 출장 여부가 불투명한 부상자들이 지금 조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디마리아부터 해서 라베치 선수는 뒤로 넘어지면서 골절 당해서 지금 못 나올 것 같고 아우구스토 페르난데스도 그렇고 로우 선수도 좀 불투명합니다. 2015년, 2007년, 2004년 준우승할 때 그때에 비해선 지금 메시 선수도 동기부여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고 네. 축 선수들이 이번 대회만큼은 우승을 하자는 포부가 좀 강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팀 분위기가 이렇게 부상자들도 발생하고 무언가 불안 요소가 좀 내포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 같다. 역시 항상 아르헨티나는 결승을 가면 그러면 이제 조금 우리와 예상과는 다른 좀 도전하는 내용들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칠레가 워낙 아르헨티나를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 두 팀이 만났잖아요, 결승전에서. 그런데 승부차기 끝에 칠레가 우승을 했는데. 근데 산체스가 지금 폼이 너무 아주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아스날에서 좀 꾸준히 그렇게 하지. 예. 애국자들이 너무 많아 칠레는. 메시 대 산체스 이 대결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두 팀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일단은 포인트는 이거죠. 일단은 칠레가 역시 또 뭐 스타일이 어디 갑니까? 초전박살 속전속결은 일단 들어올 거예요. 여기서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번 대회 그래도 경기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해줘야 될 두 선수가 잘해줘요. 그렇죠. 네. 그게 누구냐면 하나가 바네가, 하나가 이구아인이죠. 이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에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시 앞쪽에 한 명이 잘해줘야 되고 메시 뒤쪽에 한 명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바르셀로나와 똑같기는 뭐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바르셀로나 스타일로 메시를 좀 편안하게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여태까지는 바네가 이구아인이 잘해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결승전에도 잘 작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메시 혼자서만 칠레를 상대로 탈압박을 하면 안 되고 바네가 선수와 주변에 뭐 비글리아 선수가 나온다면 같이 해줘야 되고 이구아인 선수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골을 찬스가 왔을 때 잘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가 결승전 징크스가 생기는 이유가 이구아인, 아구에로 등이 1대1 찬스 뭐 이런 것 매년 지금 날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더 불거지는데 이구아인 선수가 과연 요즘은 좀 애국자 모드가 되는데 이 모드가 이제 과연 결승전에 될 건지 그리고 메시와 탈압박을 주변 동료들이 좀 분담해서 주고받으면서 좀 해줄 수가 있는지 여기에 결국은 모든 포인트가 있고 칠레가 사실 여전히 약점은 있죠. 칠레가 그렇게 속전속결주의로 나올 때 풀어서 나오면 칠레에게는 반드시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나 콜롬비아가 그걸 제대로 살리질 못해서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과연 할 수 있는지
압박 대 탈압박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는 아게로 선수가 지금 숨겨져 있는데 아게로 카드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그냥 2선에서 칠레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다가도 이제 수비로 전환됐을 때는 바깥에서 때리는 슈팅은 브라보 키퍼가 워낙 잘 막아냅니다. 네. 브라보 키퍼의 선방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운 데서 만들어서 내려려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진 선수들. 물론 이과인 선수도 좋습니다만 아게로 선수가 이 경기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뭐 디마리아, 라베스가 지금 만약에 디마리아 선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디마리아 선수가 뛸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측면 자원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아구에로 선수가 또 이번 때에 들어서 윙포워드 위치에 서기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과인, 아구에로의 동시 기용의 모험수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정말 올라올 팀들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결승전 매치업인데요. 자,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콜롬비아와 칠레, 아르헨티나 전술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볼 영상은요. 콜롬비아, 네. 칠레, 아르헨티나의 전력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아까 말씀드렸던 콜롬비아가 추구하는 축구는 기본적으로 플레이메이커에 의존하는 메노티 감독 계열의 축구다. 그리고 칠레는 비엘사 감독 계열의 압박 축구. 여기에 이제 그럼 아르헨티나가 하고 싶은 축구는 뭐냐? 바르셀로나 축구다. 네. 그거를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제가 단촐하게 모아봤습니다. 먼저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는 빌드업 자체가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템포는 조금 느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계할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슬로우, 퀵이다. 그러니까 이 퀵이 이루어지는 기점이 어디냐? 플레이메이커에게 볼이 도달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의 공격 전개는 콜롬비아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물론 페케르만 감독이 최근에 약간은 실리적인 스타일의 롱패스도 좀 가미를 과거보다는 좀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역시 플레이메이커의 창조성, 여기에 상당히 좀 많이 기대고 있는 것이 콜롬비아 스타일의 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좀 슬슬 와요. 그러다가 하메스 선수죠. 네, 페케르만 감독이 좋아하는 플레이메이커. 이제 하메스 선수에게만 안정적으로 빌드업이 돼서 볼이 도달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콜롬비아는 무언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칠레는 그것을 사전에 못하게 하는 압박이 아주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메스 선수가 제대로 볼을 받게 되죠. 상대가 칠레가 아니니까. 네, 여기서 원터치 패스를 전개했다가 그게 다시 흘러나오니까 또 본인이 또 왼발 슈팅으로 해결을 하렸던 장면인데 전체적으로 역시 하메스 그리고 혹은 보조 플레이메이커인 카르도나 콜롬비아의 플레이는 이쪽에 어쨌든 연결이 제대로 되어야만이 그때부터의 어떤 창의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장면도 이제 사파타 선수의 헤딩으로부터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선수가 이제 말씀드렸던 하메스 이외의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카르도나 선수거든요. 근데 카르도나 선수의 발에 볼이 떨어지는 순간 한 번에 이 이른바 킬러 패스가 통합니다. 그리고 이 킬러 패스를 통해서 바카 선수가 지금 골대를 맞추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콜롬비아는 이렇게 플레이메이커가 살아야 되는 축구를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이전까지 오는 템포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억제할 수 있는 팀과 상대를 할 때는 약간 이 캐릭터상 콜롬비아가 조금 불리함을 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실 팀은 이제 멕시코전을 통해서 본 칠레입니다. 네, 이게 뭐 쏘면 다 들어가는.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역시 애국자 선수죠. 네, 저랑 성이 같은 선수. 장보세주르 선수. 장보세주르. 네, 여기서 이날 멕시코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라파엘 마르케스 선수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과르다도 선수와 두에냐스 선수가 이제 호흡백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 과르다도 선수가 이날 공격 쪽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수비에는 신경을 좀 덜 썼던 경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여기 지금 칠레의 공격수들이 있고 지금 두에냐스 선수는 사실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 수비진을 돕는 압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백 라인 앞에 있었던 과르다도 선수가 전혀 수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장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칠레의 공격진들은 그만큼 골을 넣기가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 볼이 넘어오는데 계속 서 있었던 과르다도 선수의 모습이죠. 이 장면에서 이제 칠레가 다시 공격을 전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번의 롱패스로 측면 공간으로 볼을 보낸 이후에 사실은 이 장면에서 멕시코 선수들도 일정 부분 수비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칠레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공수 전환을 가져가는지, 이 공수 전환의 속도가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에 있어서 칠레 선수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자, 일단 전방에 있는 지금 바르가스 선수에게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칠레 선수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씩 보이기 시작을 하죠. 사실 이 상황까지만 하더라도 멕시코의 수비 숫자는 뭐 칠레 공격에 비해서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를 보시게 되면 멕시코의 수비 숫자는 별로 더 늘지가 않는 반면에 칠레의 공격 숫자가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속 늘어나요. 우르르르 우르르. 오는가요? 네, 우다다다. 우당탕탕탕탕. 자, 이제 계속 눈에 띄기 시작하죠. 근데 멕시코는 여전히 좀 내려오는 게 느리고 그러네요. 여기서 측면 공간으로 또 돌아나가는 이 선수에게 패스.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비엘사식 칠레의 기동력 있는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칠레에게 가장 안 됐던 부분이 이 스피드 싸움에서 졌던 건데 이런 압박을 멕시코는 풀어나가지 못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칠레의 조직적인 압박이 지금 시행이 됩니다. 근데 비달 선수가 이제 볼을 끊어내는데 이때도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은 과르다도 선수가 약간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지금 여기 과르다도 선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원투 패스가 일어날 때 과르다도 선수가 산체스 선수를 따라붙지 않는 모습이 이날 멕시코에게 있어서는 또 약점이었어요. 네, 지금 산체스 선수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과르다도 선수는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좋은 패스가 터지면서 칠레가 또 손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결국 멕시코는 이날 조직적인 기동력과 압박에 있어서 칠레에게 거의 뭐 두 수 아래였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날 멕시코는 약간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마르케스 선수가 안 나온 상황에서 지금 압박이 제대로 안 되니까는 나중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바꿨는데 그 바꾼 중앙 미드필더가 페냐 선수였어요. 근데 페냐 선수는 기본적으로 또 공격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소리오 감독이 이날 칠레를 상대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좀 내놓는데도 실패했던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는 바르셀로나처럼 하고 싶고 바르셀로나처럼 하기 위해서는 메시 선수 주변에 수아레스 선수가 있으면 좋고 또 하나는 사비 선수가 있으면 좋겠죠. 그 역할을 이번 대회에 있어서는 그래도 사비는 지금 바네가, 그렇죠. 수아레즈는 이과인.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메시 선수가 비교적 편안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좀 적합한 상태를 아르헨티나 팀이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장면이 이제 메시 선수의 절묘한 패스에 이은 이과인의 네, 이과인 선수의 이 킥도 아주 절묘했죠. 네. 사실 원터치로 이것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었는데 이런 장면이 어떻게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수아레스 선수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의 이과인의 모습은 뭐 수아레스와 거의 뭐 손색 없는, 수아레스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아르헨티나가 득점에 성공을 했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이제 바네가 선수의 활약상입니다. 네. 지금 이 선수가 바네가 선수거든요. 바네가 선수가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메시 선수가 좀 더 자신의 일에만 주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잘 드러난 장면입니다. 네, 바네가 선수가 지금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크게 전개를 시켜주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메시 선수가 지금 볼을 잡았습니다. 네. 메시 선수는 바네가 선수 같은 저런 활약이 없을 때는 사실은 아주 뒤쪽까지 내려와서 아르헨티나의 볼을 풀어가야 되고 또 이과인 선수 같은 골을 넣어주는 선수가 없으면은 골을 넣는 데 있어서도 메시 선수가 거기까지도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번 대회에서의 아르헨티나의 모습은 바네가와 이과인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을 충실히 수행을 함으로써 메시가 또 편안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콜롬비아 그리고 칠레, 아르헨티나의 전술적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원투펀치 210이라 두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 이야기는 저희가 월요일에 보내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